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7 42조 파랑 하겠습니다. 우리가 42조 파랑이 청구 범위에 관해서 이제 기재 사항은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42조 파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령 5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당의 기재 방식에 대해서 시행령 5조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명세서 쓸 때 청구항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그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그거에 기재 방법에 대해 가지고 시행령 5조를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거절 이유잖아요. 이제 거절 이유니까 우리가 의취 정리하고 내용 정리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쟁점들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항제 기재할 수 있다. 이게 다항제 기재할 수 있다. 요거는 다항제는 우리가 하나의 발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발명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하게 이제 청구항 기재할 때 청구범위 여러 개 쓸 수 있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꼭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항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항도 적고 종속항도 적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 이제 의 취지인 거고, 우리가 시행령 5조 요거 1항, 2항, 4항, 5항, 6항, 7항, 8항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각각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서 이제 시행령 5조 1항에서 청구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청구항을 부가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으로 기재한다라고 해가지고 독립항 또는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기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당제 기재 방식을 천명을 한 거예요. 시행령 5조 1항에서. 됐죠? 여기서 이제 독립항이랑 종속항 구별을 하는 거 실익 관련해가지고 쟁점들이 있거든요. 요거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으니까 요거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뒤에서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5조 2항에서 청구항은 적정수로 기재해야 된다 있잖아요. 그럼 적정수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이 그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요 한 경우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문헌적으로 동일한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특허법 시행령 5조 2항 위반인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글자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기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정수 기재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지워도 되는 건데 똑같이 기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수 기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행령 5조 2항 위반이에요. 됐죠? 요거 위반 예를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은 원래 있었는데 지워졌고 없어졌고, 그 다음에 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된다.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뭔 말이냐면 전항에 있어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항 있고 2항 있고 사망에서 2항을 인용하려면 제 2항에 있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항에 있어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거 안 된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태길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요거 여러분들 태길적 기재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복수항을 청구항을 인용할 수 있는데 1항 또는 2항 이렇게 적거나 1, 2, 3, 4, 5항 중 어느 하나의 항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1 및 2항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태길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항 볼게요. 5조 6항 이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항은 이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에서 인용된 항은 다시 이 이상을 인용하면 안 된다. 요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요거 두 가지 스텝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 이 이상을 인용하는 항 찾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 있잖아요. 요걸 일단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상의 항에서 인용된 청구항, 여기 이 이상의 항에서 이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인용된 청구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용된 청구항을 찾아요. 그게 두 개 이상 인용하면 안 된다. 요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거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텝 1, 스텝 2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 2, 3, 4, 5, 6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이거 할 때 다시 봐봐요. 밑에서 위로 간다. 아시겠죠? 밑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이상의 이상을 인용하는 항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5가 4를 인용하고 5가 3을 인용해요. 다 태길적으로. 그 다음에 3이 2랑 1을 인용해요. 이렇게 만약 돼 있다고 해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거 문제
그 풀다가 헷갈리거든요. 이게 잘 안 해놓으면. 잘 봐봐요. 밑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을 찾아요.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뭐예요? 따라따라따 5항이네. 5항을 찾아요. 아시겠죠? 5항에서 인용된 항이 뭐예요? 지금 4항이랑 3항이잖아요. 그죠? 4항이랑 3항이잖아요. 이 4항이랑 3항이 이 이상을 인용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을 찾기. 이게 5항이잖아요. 거기에서 인용된 청구항이 뭐예요? 지금 4항이랑 3항이잖아요. 4항이랑 3항. 4항이랑 3항이 2이상 인용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밑에서 위로 2이상을 인용하는 창을 찾기. 지금 5항이 그렇고 5항에 인용된 항이 뭐예요? 4항이랑 3항. 4항이 2이상을 인용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3항이 2이상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시행령 5조 6항 위반인 거예요. 됐죠?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안 해놓으면 헷갈려요.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알고 있어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1항, 2항, 3항, 4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항이 2항을 인용해요. 요거는 오케이예요. 근데 1항, 2항, 3항, 4항이에요. 근데 3항이 4항을 인용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 인용되는 청구항 2항이잖아요. 그게 3항 인용하는 청구항 3항보다 먼저 기재. 됐죠? 인용되는 청구항이 4항이잖아요. 인용하는 청구항이 3항이잖아요. 그죠? 그럼 4항이 3항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여기 잘 된 거고. 아시겠죠? 요거. 그 다음에 행을 바꿔서 하고, 그 다음에 기재하는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좀 뭐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청구항 1항, 2항, 3항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청구항 로마자 1항, 2항, 3항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청구항 1항, 2항, 3항 이렇게 한자로 적으면 안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게 또 로마자 숫자, 로마자 소문자 청구항 1항, 2항, 3항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또 보시면 요거 거절 이유에는 해당하나 정보제공사, 왜냐면 이거 형식적인 거절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제공사 직권제정사 보유사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항제를 기재할 수 있거든요. 다항제를 기재하는데 다항제 심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청구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어서 등록 못 받으면 출원 일체 원칙에 의해 가지고 보시면 그 출원은 등록 거절, 요거 출원 일체 원칙까지 알고 계시면 우리가 다항제 기재 방식 대충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여기 독립한계와 종속항 논점 있잖아요. 요거만 좀 챙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봐봐요. 독립항과 종속항이 있는데, 첫 번째 의 있고, 구별 방법이 있고, 여기 보시면 실익이 있고, 청구항 차별의 원칙 여기 있어요. 이게 단문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독립항은 독립항이랑 종속항이 있는데, 여기 의는 구별 방법을 알면 의를 알게 돼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일단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조건 독립항.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잖아요. 인용하면 생략 치환하면 독립항. 그 이제 인용하는 청구항이 인용되는 청구항의 구성을 생략 치환하면 독립항. 근데 인용하는 청구항이 인용되는 청구항의 구성을 한정 부각하면 종속항.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원칙.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은 독립항. 인용하지 않으면 애초에 독립항. 그죠? 인용해서 한정 부각하는 경우 종속항. 인용을 했어요. 인용한 다음에 한정 부각 종속항. 그죠? 그러나 보시면 생략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바꾼 치환하는 청구항은 독립항. 인용을 했어도 생략 치환하면 독립항. 됐죠? 그러니까 인용을 하지 않으면 독립항, 인용했어도 생략 치환하면 독립항, 인용하고 한정 부과하면 종속항. 이거 간단하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 실익도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한번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엔지니어 친구들이 있잖아요. 물어보면, 아니 알겠어, 독립항이 제일 넓고 종속항이 그 권리 범위를 좁혀 들어가는 거 알겠어. 아니 근데 권리 범위가 제일 넓은 독립항을 썼는데 왜 종속항을 쓰는 거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잘 알고 있다가 아 나 특허법 전문가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엔지니어 분들한테 이제 그 상담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봐봐요. 일단은 특허 요건 단계랑 보호 범위 단계로 이제 실익을 나눠볼게요. 단계적 권리와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항 1항 가장 넓게 청구해가지고 독립항으로 청구해가지고 적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는 거고 이 여기보다 좁은 거 있잖아요. 이 좁은 거는 심사를 안 받는 거가 되잖아요. 종속항을 적지 않으면 그죠? 이렇게 단계적 권리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장 넓은 독립항을 등록 못 받으면 그 좁혀지는 그 종속항에 대해서도 특허를 등록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받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심사료를 내니까 거기까지 심사를 해달라. 단계적 권리와 이게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45도 판단 시 우리가 이제 하나의 특허 주로 판단 시 독립항끼리만 판단하니까 심사관도 편해요. 됐죠? 그리고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 독립항이 신규성 진보성 인정되면 종속항도 신규성 진보성 인정된다. 이게 실무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이 맨날 그렇게 해요. 독립항만 보정을 해놔요. 그 다음에 종속항은 독립항 신규성 진보성 인정되니까 종속항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이렇게 논리로 가요. 아시겠죠? 이게 특허 요건 단계의 실익인 거고 그 다음 보호범위 단계에서 실익은 우리가 독립항이 있고 종속항이 보호범위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 효력에서는 종속항이 실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3자의 권리의 방지 이게 뭐냐면 독립항이 있고 종속항 요거 안 해놓으면 있잖아요. 제3자가 요거 선택 발명으로 등록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선택 발명으로 등록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미 종속항으로 등록을 받아놔요. 그러면 이 제3자는 이거를 출원을 해도 선출원주의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제3자의 권리의 방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정에서 유리가 뭔 말이냐면 1항, 2항, 3항 있잖아요. 2항이 1항을 인용하고 3항이 1항을 인용하고 있어요. 2항, 3항이 1항의 종속항이에요. 그럴 때 1항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2항 올리는 거, 3항 올리는 거는 정정이 그냥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학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종속항을 독립항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실질적 확장 변경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정할 때 발명의 설명에 있는 내용으로 정정을 하려면 약간 떨려요. 실학변이 될지 안 될지가 약간 떨려요. 근데 종속항을 독립항으로 올리는 거 아니 이건 실학변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정정해서 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법리 그리고 여러분들 무효심판 청구할 때 예를 들어서 청구항이 1항부터 10항까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무효심판 청구하는 사람은 1항부터 10항까지 다 무효라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효심판에서 이제 청구를 받는지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1항이 만약에 무효가 됐어요. 그래도 나머지 종속항들 중에서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청구항을 많이 가져놓으면 나중에 심판 단계에서 유리하거든요. 특허권자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일부 무효 법리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이나 그 발명자 분들이나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종속항은 이래서 적는 거야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답안지에도 이렇게 적고 그다음 청구항 차별의 원칙이 뭐냐면 봐봐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독립항이 있고 종속항이 있잖아요. 권리범위가 제일 넓은 독립항이 있고 종속항이 있어요. 우리가 독립항이랑 종속항을 따로 적는 굳이 그 청구항 하나 더 넣으면 우리가 심사료 늘어나거든요. 굳이 돈 더 내가면서 종속항을 적는 이유가 뭐냐면 청구 범위를 차별적으로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그 권리 범위를 따로따로 설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종속항의 존재 의의가 청구항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청구항별끼리 차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속항을 적는 거다라는 게 청구항 차별 원칙이에요.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해외에서 이제 그런 이제 학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이제 그 해외에서 그 논의되고 있는 청구항 차별 원칙이 타당하다는 논의까지는 있는 상황이에요. 됐죠? 보시면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 독립항이랑 종속항은 청구 범위를 그 각각 달리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 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종속항의 기술 내용보다 그러니까 독립항의 권리 범위가 넓고 종속항이 넓잖아요. 우리가 종속항으로 독립항을 줄여서 이 독립항의 권리 범위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안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독립항에 있고 종속항이 있잖아요. 근데 발명의 설명도 있잖아요. 발명의 설명으로 줄이는 거 이것도 안 된다. 우리가 발명의 설명 참작을 할 수 있지만 발명의 설명으로 제한은 못한 원칙적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특허 요건 단계에서 그죠? 보시면 종속항으로 독립항의 권리 범위를 줄이는 거 이것도 안 되고 발명의 설명으로 그 뭐냐 독립항의 청구 범위 해석을 제한 해석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 이거 이 말이에요. 종속항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고 발명의 설명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종속항으로 독립항을 줄인다는 거 아니 말도 안 되고 발명의 설명으로 청구 범위를 줄인다는 거 이 우리가 제한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발명의 설명 참작은 되는 거지만 됐죠? 그런데 여기 예외가 뭐냐면 봐봐요. 쭉 여기 보시면 발명의 설명 참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헌 해석이 원칙이고 발명의 설명 참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독립항과 종속항의 권리 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게 뭔 말이냐면 독립항이 있고 종속항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명의 설명이 있어요. 발명의 설명으로 제한 해석을 할 수 없지만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했어요.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권리 범위가 똑같이 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아니 그러면 제한 해석이 뭐고 발명의 설명으로 제한 해석이 뭐고 발명의 설명으로 참작하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해 놓긴 했는데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청구항에 라지 A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청구항에 발명의 설명에는 스몰 a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몰 a1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라지 a를 스몰 a1으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발명의 설명 참작이어서 가능할 때가 있고 제한 해석이어서 불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봐봐요. 만약에 라지 a가 청구 범위를 봤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을 때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해가지고 라지 a는 스몰 a1이다. 이건 발명의 설명 참작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라지 a가 뭔 말인지 알겠다. 뭔 말인지 알겠다 했을 때 라지 a는 스몰 a1이다. 이거는 제한 해석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라지 a가 만약에 c MAC라고 제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청구항에 MAC는 10kg이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MAC가 여러분들 뭐예요? 모르잖아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이게 발명자들이 용어를 그 연구실에서만 쓴 용어도 있고 막 그런 거 용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정의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시겠죠? 이 발명 설명에는 MAC는 뭐라고 써놨냐면 메탈 아미노 클레이 금속 아미노 점토를 우리가 MAC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청구항에 적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청구항에 적혀있는 MAC를 메탈 아미노 클레이라고 해석하는 거 이거는 발명의 설명 참작이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구항에 적혀져 있는 라지 A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을 때는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서 이꼴 관계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게 MAC가 아니고 손잡이에요. 손잡이. 발명의 설명에는 구부러진 손잡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잡이를 발명의 설명은 구부러진 손잡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손잡이 뭔 말인지 알잖아요. 손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손잡이 뭔 말인지 아는데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해가지고 손잡이를 구부러진 손잡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는 그건 제한 해석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구항에 기재되는 용어가 뭔 말인지 모를 때 라지 A는 스몰 A1이다 하는 거는 발명의 설명 참작이니까 해도 되는 거고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랬을 때 라지 A는 스몰 1이다 스몰 A1이다 하는 거는 제한 해석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원칙에서 지금 발명의 설명에 의해 가지고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청구항에 독립항이 있고 종속항이 있는데 여기 발명의 설명이 있어요. 발명의 설명으로 청구항을 제한 해석하는 거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예외 보시면 쭉 보시면 이 발명의 설명 참작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독립항과 종속항의 권리 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거 뭔 말이냐면 이 발명의 설명 참작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약간 분쟁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송하면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명확한 용어니까 제한해석 하면 안 된다. 뭐 명확한 용어니까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분쟁 과정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로직은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가지고 청구 범위가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발명의 설명 참작인데 어떻게 보면 또 제한 해석이에요. 아무튼 그 논리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논리를 따고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논리예요. 따르고 있으니까 이 논리대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약간 헷갈리는 영역이긴 한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고 검토로 보시면 여기 예외 판례는 청구왕 차별 원칙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논의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청구왕 차별 원칙의 논의가 발명의 설명 참작을 적극적으로 한 사례다.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 참작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MAC를 메탈 아미노 클레이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던 청구왕 독립항이랑 종속항이랑 권리 범위가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청구항 썼어요. 제가 청구항을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청구항 1항에 MAC라고 썼어요. MAC는 메탈아미노 클레이를 포함하는 무기물질. 청구항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사수한테 혼나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항에 제 1항에 있어서 MAC는 메탈아미노 클레이인 MAC는 상기 MAC는 금속 아미노 점토인 무기물질 이렇게 쓴 거예요. 무기물질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발명의 설명에 MAC는 메탈 아미노 클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청구항 1항에 MAC를 포함하는 무기물질 이렇게 써놓고 청구항 2항에 제1항에 있어서 MAC는 금속 아미노 점토인 무기물질 써놨어요. 근데 발명의 설명에 MAC는 메탈 아미노 클레이라고 써놨어요. 이 발명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참작을 해가지고 MAC를 금속 아미노 점토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1항이랑 2항이랑 권리 범위가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 참작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례다. 아시겠죠? 원칙적으로는 청구항 차별 원칙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예외적으로 독립항이랑 종속항이 청구항이 똑같아질 수 있다. 요 판례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